YT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 잘하셨는지요? 출근길에 4호선 열차 운행 지연으로 불편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전 6시 49분쯤 범기역에 들어서던 당곡행 열차가 전기 장애로 멈춰선 건데요. 이번 사고로 40분 이상 지연됐다고 하고요. 현재 열차는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출근길 고생하셨던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뉴스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나나에 피임기구를 끼우는 성교육을 하려던 교사의 수업이 학부모의 반발로 취소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실습은 오히려 성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며 항의했고요. 일부 시민들은 정확하게 교육하는 게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7월 19일까지인데요. 애청자분들의 많은 참여와 독려를 위해서 커피 쿠폰을 마구마구 드립니다.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고 전화 받으시면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여기서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오나 어서 옵쇼, 생생경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실 테니까 저희 프로그램에 풀네임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매일 3분께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또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YT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청소년들의 성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려던 성교육 수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교사는 아이들의 요청으로 콘돔 씌우기 실습을 하려다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 취소했는데요. 전라남도 교육청은 해당 고등학교에 대해 진상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올바른 성교육을 가로막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우리 학교 성교육 현재는 어떤지 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현장의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탁틴 네일의 이현숙 상임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아침부터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 활동하고 계신 탁틴 네일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 진행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8년도부터 학교를 대상 교육을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년이 넘으셨네요. 네. 요즘 학교에서는 성교육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학교 등으로 방문해서 일단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까? 네, 학교를 방문해서 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주로 반별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버스에다가 성교육 교구나 이런 전시물들을 설치를 해서 학교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교과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기도 하는데 보건교과 시간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성폭력 기본적인 의무교육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사실 제가 성교육 받을 때만 해도 이 성교육은 야한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나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실 성에 대해서 협소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성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고 고민해야 될 게 많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청소년들은 어떤 걸 가장 궁금해합니까? 연령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 사춘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기다 보니까 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생리나 문정이나 성기 모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중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성관계라든지 아니면 성피유물에 대한 거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하냐, 연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궁금해하고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성폭력, 그러니까 실제와 자기가 연관된 그 사례들일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그 성차별과 관련된 성평등과 관련된
주제들을 많이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예. 질문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질문했다기보다는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은 좀 왜곡된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논쟁이 생기기도 하고 예.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아무래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 공통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어떤 경우가 디지털 범죄냐. 예, 네. 성범죄에 대한 성범죄. 궁금증이 네. 많다. 네네. 아이들 반응도 궁금한데요. 성교육 수업에 네. 대한 참여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좀 연령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예. 초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집중도가 높고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많이 이제 질문도 하고 수업에 집중하는 편이고요. 중학생들은 본인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편이고,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로 젠더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사례 얘기 같은 걸 많이 할 때, 뭐 본인과 관련된 사례일 때, 그럴 때 좀 더 많이 집중하는 편입니다. 예. 네. 자, 담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콘돔 사용법 연습을 위한 성교육을 위해서 학습 준비물로 바나나를 네. 챙겨오라고 했다가 학부모의 항의로 취소가 됐습니다. 먼저 네. 남녀 공학이었나요? 네네. 예. 성교육 수업할 때 이렇게 실습도 종종 활용되는 편입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바나나는 아니고 이제 네. 모양으로, 그러니까 성기 모양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약간 막대기 같은 거나 스펀지 아니면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거로 제작을 해서 예. 그래서 직접 사용하는 법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기도 합니다. 네. 자,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 수업 내용은 학교나 선생님마다 좀 달라지는 겁니까? 매뉴얼이 있나요? 매뉴얼이 표준안이 있긴 해요. 성교육 표준안이라는 것이 있긴 한데, 예. 그것과 관련 논란이 좀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표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의 의지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교육의 필요성을 누구나 느끼지만, 예. 선생님들도 이런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몰라서라기보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많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열심히 자료도 찾고 하시고,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되게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편차가 굉장히 심한 편이긴 해요. 그리고 또 그 교사뿐만이 아니라 예. 담당 교장 선생님의 의지라든지 학부모들의 의지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마다 좀 다르다. 네. 자, 이번처럼 학부모님들의 항의로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도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있기도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성교육은 항상 그 두 가지 입장이 늘 대립되어 왔었거든요. 예. 하나는 이제 아이들은 금욕주의적인 성교육이라고 해서 모르는 게 악이다. 예.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려야 될 가치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성관계하면 안 된다. 이 정도만 알아야 되고 최소한의 정보만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가진 분이 계시고 또 이제 한편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은 문화적으로 아니면 대중매체에서는 아니면 법으로는 인간관계 측면에서 건강의 측면에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예. 보통 이제 음란물 속의 성은 그런 것이 빠진 상태에서 굉장히 감각이나 쾌락 중심의 성이잖아요. 그래서 왜곡돼 있고 대부분은 성폭력을 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렇게 왜곡된 성인식을 갖지 않도록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두 가지 입장에 늘 대립을 해왔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그 2008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예. 포괄적인 성교육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일부 그 학부모님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보수적인 그 성교육 아니면 성교육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라든지 예.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예. 네. 지금 교육하신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네네. 20년 정도 전에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식과 또 요즘 아이들의 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꽤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다르죠. 우선은 일단 폭력에 대한 감수성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다 보니까 폭력에 대한 것은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편이긴 한데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적용하는 데서는 여전히 그 대중매체 특히 인터넷에서 왜곡된 성폭력에 대해서 그 성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초기에 이제 처음에 그 성교육을 시작을 했을 때는 가장 이제 중요한 대상이 중학생들이었거든요. 중학생들이 아무래도 그때 당시 성에 대한 정보도 많이 접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상황이어서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인터넷이 이제 빠르게 보급되고 좀 달라지면서 예전에 중학교 2학년들이 겪었던 문제들이 요즘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내려온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한 초등학교 3, 4, 5, 6학년 정도가 굉장히 집중적인 그러니까 가장 성교육에 필요한 그 대상이 된 것도 굉장히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최근 이런 내용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성교육 네. 과외,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전문가에게 실질적인 성교육을 시키겠다고 학교 밖에서 과외를 진행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네. 이런 수업이 있나요? 저도 굉장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교구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가정에 방문을 해서 이제 매뉴얼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긴 하죠. 가능하면 공교육 안에서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이렇게 성이라고 하는 게 성 지식도 중요하지만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가치관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사회에서 합의된 기준이라든지 통용되는 그 기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공교육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경제적인 재력이 되는 그러니까 학생들은 좀 더 이런 그 성에 대해서 지식이나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반면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이런 소외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 통해서 왜곡된 성정보만 얻게 되면은 또 학생들 간에서도 편차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교육에도 격차가 있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사실 아이들 운에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마침 보건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중에서 그 성교육에 의지가 있고 스스로 공부하고 이런 모임 같은 걸 하면서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토론하고 이런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아서 되게 좀 많이 성장할 수 있고, 또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는 시간도 확보하기도 어렵고 하면서 외부 기관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하는 친구들하고 그렇지 않고 되게 성에 대해서 통제적인 거의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상태에서 또래들끼리 이제 그 주워 들은 정보를 얻는다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그 정보를 얻을 때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성에 대해서도 어떤 이미지를 갖는지도 굉장히 다른데, 그렇게 학교에서 오픈해서 얘기도 하고 그런 걸 얘기할 수 있게 되면은 자신이 어떤 위기 상황을 감지하거나 그랬을 때, 아니면 뭔가 성과 관련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할 때도 훨씬 자연스럽게 자기 입장을 표현하고 성폭력이나 이런 게 예방될 수 있는데, 그런 걸 금지시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이렇게 성차별적인 그런, 특히 여성을 통제하는 이런 학교에서 이제 잘하게 되면은 이후에도 사람들을 사귀거나 할 때 그렇게 주체적으로 자기 의사표현을 잘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 사건만 봐도 학교 성교육이 가시화되는 경우는 기사화되는 경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교육 자체가 너무 좀 진부하다,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런 변화를 또 줬더니 이번처럼 너무 좀 심하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이 두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그 기본적인 교육들을 했으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성교육 시간은 자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별로 의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제 간혹 이제 그런 교육을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교육을 듣는 사람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럴 때는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학부모나 다른 교사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딱 요 수준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또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전국을 다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데 가다 보면은 같은 초등학교라고 하더라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정말 많이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같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반마다 분위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형이나 이제 누나가 있거나 특히 형이 있는 그 남학생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기도 하고, 그런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아이들이 어떤 수준에 따라 가지고 내용은 굉장히 수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살아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강사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보다는 아이들과 굉장히 많은 좋은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아이들이 토론을 해나가면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들을 주는 부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 성교육이 이제 그런 수준까지 가기에는 조금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과도기에는 아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좀 경험을 쌓이다 보면은 그러면 좀 중심을 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교육을 노골적으로 한다면 네네. 성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좀 부추기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에 대한 관심을 부추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아이들은 이미 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많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성과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걸 지금 굉장히 많이 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영상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도 전에 성을 경험하기도 전에 영상을 통해서 성을 만나는데 사실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상상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상상하는 그 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음란물 속에서 봤던 어떤 성폭력적인 상황들을 많이 상상을 하게 될 거고 예. 그런 거를 바로 잡아주지 않았을 때는 아이들은 그게 진짜 성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미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고 부모님들이 그 성장했던 시기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이렇게 그 비디오 테이프가 상용화 되면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그전에는 비디오 VTR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기회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순간 언제 어디서든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그런 성에 대한 정보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옛날과는 달리 오히려 이제 그렇게 너무 성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가는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중심을 잡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다른데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볼 것인가 누가 이야기하는 정보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사람들이 이거는 가장 그 고려할 것인가를 할 때 그분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려면 이제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미 아이들은 너무나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어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도 그런 문화에 기반한 그런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 저 마지막 질문이 좀 중요해서 네네. 오늘 말씀 들어보면 아이들의 교육 이전에 부모나 교사들의 인식 개선이 오히려 좀 먼저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정책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좀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성교육이 좀 제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제대로 이제 반영이 되고 교과에 들어가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교과에? 교과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성교육 교과서나 이런 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뭔가 트레이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셔서 그 어느 학교에 가든 상관이 없이 일정 수준 이상에는 성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이제 교과 과정 개편할 때 그 성교육이 이제 교과에 들어간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그 교과를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들 같은 걸 좀 더 만들어서 학교들은 교육들이 시행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부모님들께들은 교육의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직접 뭐 성교육을 한다라기보다는 뭐 이런 드라마를 본다라든지 뭐 기사를 접한다라든지 그랬을 때 그때마다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 아이들과 그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 스스로도 가치관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가능하면은 부모님께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많이 토론을 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일치를 시키면서 일관되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준비가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탁틴레일의 이현숙 상임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에게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오늘은요. 제가 하이힐을 신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좋은 스트레칭법을 준비해봤습니다. 뭉쳐있는 종아리 알. 이 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알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준비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저는 하이힐 신지 않으니까 전 오늘 듣기만 하면 됩니까?
아, 그러시군요. 여기서 나가고 싶으신 거군요. 요즘 인기 많다고 진행자를 내치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네, 오늘 그래서 이 제가 준비한 종아리 스트레칭 이거는요 비복근이라는 근육을 좀 풀어주는 종아리 근육 비복근이요? 그렇죠. 비복근이 이제 장단지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장단지근을 좀 매끄럽게 풀어주는 자세입니다. 바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먼저 오늘 자세는 일어서서 해볼 거예요. 앞에 벽이나 뭐 의자가 있다면은 그 의자나 벽을 짚고 하시면 좋고요. 안 되시더라도 허리에 손 얹고 진행해 볼게요. 네, 두 손을 벽으로 가져가서 짚고 기대어 서볼게요. 네. 그리고 천천히 오른 다리를 뒤쪽으로 가져가 볼게요. 네, 그래서 다리와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 살짝 벌려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왼무릎을 90도 구부리면서 살짝 엉덩이를 안고 이 상태에서 오른 발 뒤꿈치 바닥에서 뜨지 않게 오른 발 뒤꿈치를 꾹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종아리가 쭉 늘어나는 당기는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었다가 다시 숨 들이마시면서 무릎을 펴주면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괜찮나요? 종아리가 굉장히 당기고 좀 쥐가 날 것 같다고 해야 되나요? 네. 잘못하면 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호흡과 함께 이어가시면 좋은데요. 반대쪽도 한번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왼 다리를 뒤로 가져가 볼게요. 네, 오른 무릎 앞에, 오른 다리가 앞에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 무릎을 90도 구부리고 왼 무릎에 발 뒤꿈치를 무겁게 꾹 눌러볼게요. 그렇죠. 꾹 누를수록 이 종아리에 자극이 많이 올 겁니다. 다시 숨 들이마시고 오른 무릎 폈다가 내쉬면서 90도 구부렸다 다시 펴줄게요. 몇 번 몇 세트 해야 되죠? 네, 이렇게 오른쪽 무릎 구부리는 거 5번, 왼쪽 무릎 구부리는 거 5번. 이렇게 왼쪽 오른쪽 번갈아서 3세트 이어하시면 됩니다. 몸이 좀 무거우신 분들은 잘못하면 무릎에 좀 안 좋은 영향도 있을 것 같거든요.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릎을 구부릴 때 무게중심을 너무 앞으로 보내시면 안 돼요. 예, 핵심 포인트가 앞다리에 무릎을 구부리면서 뒷다리는 뒤꿈치를 꾹 눌러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매끈한 종아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워낙에 다리가 매끈해서 이 동작은 조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3분여간 리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스트레칭 통해서 매끈한 종아리 만들어 보시고요.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7월 19일까지인데요. 애청자분들의 많은 참여와 독려를 위해서 커피 쿠폰을 마구마구 드립니다.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고 질문 받으시면요. 뭐라고 하셔야 할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풀네임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슬라생 이런 거 안 돼요. 자, 추첨을 통해서 매일 3분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뿐만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채팅 창으로도 정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서울시 소식과 자동차 상담으로 돌아올게요.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2부는 생활정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소식인데요. 서울시에서 희망도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서울시 지역돌봄 복지과 하영태 과장과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희망도배 청년통장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만 소개를 해주시죠. 네, 희망도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2015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인데요. 근로 청년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 창업, 결혼, 학업을 위해서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요. 지난해까지 총 8,061명을 선발하여 많은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하면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이제 2, 3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한 경우에는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 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2배 이상이라고 하면은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예를 좀 들면은 그 어려운 가정 상황과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그 힘겨워하던 28세 청년이 청년 통장을 통하여 꿈을 이룬 적이 있는데요. 이 청년은 16년 청년 통장에 가입한 후 그 3년간 꾸준히 저축하여 지난해 만기 적립금을 수령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결혼도 하고 작은 전세집도 마련을 했고요. 남편과 함께 또 학자금 대출 상환하면서 작지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과 마찬가지로 그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 희망을 가지고 청년통장에 가입하였는데 이것이 촉매제가 되어 그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청년통장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통장 어떤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청년통장 가입 대상은요, 그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소득이 월 237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혹시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양 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할 때 380만 원 이하면은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고일인 7월 6일 기준 현재 근로 중에 있어야 합니다. 7월 6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이번에 모집하는 희망2배 청년통장 구체적인 가입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시는 올해 그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혹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소득과 부양 의무자 소득 등을 심사한 후에 10월 23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 희망2배 청년통장 이름 그대로 청년들의 희망을 2배, 20배로 키워주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지역돌봄 복지과의 하영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김필수 자동차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그 신문이나 우유 등을 받아보던 그 구독 서비스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는 이 구독 서비스로 간단한 아침 식사부터 꽃이나 뭐 책, 화폭에 담긴 그림까지 기간을 두고 받아볼 수 있게 되는데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맞습니다. 도입되고 있다고요? 구독 서비스 하게 되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이런 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동차를 구독을 해라는 게 딱 와닿지 않았는데 벌써 국내에서도 몇 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뭐 일정한 비용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차종, 내가 몰고 싶은 차종을 운영을 하는 건데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같은 브랜드를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다양한 브랜드를 좀 섞어서 뭐 프리미엄 차를 따로 묶는다든지 또는 뭐 일반 대중차를 묶는다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하게 이 메이커가 좀 틀린 것들도 모으면 좀 더 의미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자동차 제작사들이 자사 차량의 브랜드를 몇 개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이런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늘 궁금했던 부분이 우리 교수님 어떤 차 타냐 이거였는데 저번에 답을 좀 제대로 안 하고 좀 넘어가셨습니다. 이전에 8456번님의 또 질문 중 하나인데 오늘 저 구독 서비스 다양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 한번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차를 좀 여러 대 두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좀. 많이 탔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정리한 편인데 예전에는 물론 이제 차를 여러 대 운영하면 이거 종합보험 보험료 얼마 들어가? 막 이런 보험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 같은 거 수입차 같은 거는 정비할 때 제가 직접 했었어요. 예전에는요. 그래서 뭐 국산차 수입차 구분 없이 제가 직접 정비하다 보니까 부품도 직접 깎기도 하고요. 남들 엄두도 못 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 절감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운영할 때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차가 많을 땐 5대까지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 꿈이 매일 틀린 거 우리가 속 내일도 다 갈아입잖아 매일이요. 오늘은 어떤 차를 몰까 이런 게 꿈이었거든요. 자동차의 속옷화. 그렇죠. 그래서 매일 이제 이렇게 이 키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 이런 걸 운영했었는데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관리도 힘들었고요. 보험료도 했었지만은 그래도 차를 워낙 좋아하니까 다양하게 모는 이런 재미는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혹할 만한 서비스긴 해요. 그렇습니다. 구독 서비스가. 구독 서비스 자체가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2014년에 미국의 이제 애틀란타 쪽에서 시작을 해서 2016년 노스캐롤라이나주라든지 이런 데로 옮겨가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전 세계에서 이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많이 이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벤츠 같은 경우도 저 벤츠 컬렉션 이런 이름 붙이고요. 예를 들어서 볼보 같은 경우에도 K바이라든지 뭐 포르쉐는 포르쉐 패스포드라든지 이런 명칭을 많이 써서 나름대로 이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이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월 단위로 해서 월 뭐 1개 차종이나 아니면 2개 차종을 바꾼다든지 매일 바꾸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보름이나 한 달 간격으로 보통 바꿔줍니다. 물론 이 차종은 일정 비용을 내는데 비용이 적지는 않고요. 여기에는 물론 이제 보험료라든지 정비라든지 관리에 대한 것들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편하게 운영하다가 다른 차로 바꿔가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물론 이거 아마 들으시면서 이 애청자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이거 비용을 얼마 내길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나 이렇게 했는데 비쌀 것 같은데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국내에도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죠. 그다음에 현대하고 기아에서 지금 이런 관련 구독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뭐 제네시스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셀렉션에 제네시스 스펙트럼 이런 명칭을 주고 하고 있는데 비용이 120-30만 원에서 140-50만 원을 가요.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죠. 매월 140-50만 원을 내고 차종에 따라서 이 한 달에 2번이나 한 달에 1번 정도 운영을 하고 또 이제 이 인센티브로 해서 뭐 없는 차종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잠깐 이제 운영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주고 있는데 비용 들으시면은 야 이거 매월 이 비용을 주고 해라고 생각하시는데 차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제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가격이면 15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면 좋은 차를 좀 할부로 구매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해요. 요새 이제 각종 차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할부라든지 또 장기 렌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리스도 있고요. 워낙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교를 해서 가성비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국내에서 이게 도입이 돼서 진행을 했지만은 지난 4년 전보다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실제로 이 구독 서비스를 활용한 분들이 200여 분뿐이 안 돼요. 초기에는 구독 서비스 진행한다니까 관심이 굉장히 증폭을 해서 거의 뭐 2,000명 수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뭐 10% 수준까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차를 고를 수 있는 차종이 한계가 있으면요. 야, 여기서 뭐 골라봤자인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못 몰아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드림카가 있는데 이 드림카 속에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거 몰고 싶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차종의 다양성 또 소비자가 느끼는 가성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다양한 모델도 있다는 거 이런 구독 서비스 시스템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동차 상담 이어갈 텐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벌써 자동차 상담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립니다. 선착순으로 상담 진행되니까요. 지금부터 빨리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사실 퀴즈를 좀 앞서 드렸습니다.
교수님 전화 받으시고 혹시 라디오 못 듣고 계세요라고 하시면 네. 어떻게 좀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들으셔야죠. 본인도 프로그램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방송사에서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듣죠. 보통 이제 제일 라디오는 제일 많이 듣는 게 결국 자동차 아니거든요. 예. 평상시에 듣는 분들도 있지만은 차 안에서 보통 주파수 세팅하고 보통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듣게 되면 계속 그것만 듣게 되는데 그게 습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잠시만 소개해드리고 바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0568번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하셨고 3352번님 당연히 94.5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해야죠. 진짜 슬기로워지는 시간이다라고 하셨고요. 2875번님 라디오 청취율 조사 수신이라고 뜬 전화 받았는데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답변했다고 또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332번님 당연히 YTN 라디오 최영진 아나운서님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아닌가요? 매일 재밌게 듣고 있다 하셨고요. 6539번님 1425번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6494번님 1144 0949번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상담 이어갈게요. 6669번님 중고로 RV 수입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점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하셨네요. 중고차 구입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뢰성입니다. 이 차가 사고차인지 침수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차를 구입할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업자 거래, 이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는 게 있고 또 당사자 거래라고 개인 대 개인 거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 대 개인 거래는 하지 마셔야 돼요. 중간에 위장 딜러가 들어가서 거래가 된 다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개인한테 직접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거의 구상받는 거 불가능합니다. 사업체를 통해서 사야지만 국내에서는 중고차 거래할 때 성능 점검 기록부하고 품질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게끔 돼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은 이 교환이나 환불이 지금 가능하거든요. 이게 한 달 2,000km인데 이렇게 한 달 2,000km를 중고차 거래를 잡은 이유가 실제로 사고의 90% 문제가 생기는 거의 90% 이상이 한 달 이내에 생기는 게 중고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믿을 수 있는 라디오 믿을 수 있는 상사 있죠. 이런 데를 소개받아서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특히 중고차를 구입했다든지 차에 대한 상식이 많으신 분들하고 같이 가시면 훨씬 더 좋은데 차를 권장해 드린다 그러면은 싸고 좋은 차 분명히 발품 팔면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1, 2년 정도 지난 주행거리가 좀 짧은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2년 됐는데 한 뭐 15,000km 운영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길도 잘 들어져 있고 무상 AS 기간이 남아 있어요. 이런 차종들은 문제가 생겨도 AS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차종을 권한다면은 그런 차종. 그러면서도 강가가 좀 많이 돼 있습니다. 특히 국산차도 그렇지만 중고차는 수입차가 강가가 더 크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할 때 수입차 쪽이 훨씬 더 신차보다도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연식이 중요합니까? 주행거리가 중요합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한데요. 역시 오래되게 되면은요. 차 운영을 안 하더라도 상태가 3만 개의 부품이니까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연식과 좀 짧은 주행거리. 보통 1년 동안의 주행거리가 15,000에서 2만 킬로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1년에 10,000킬로 정도 주행했다 그러면은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 좀 짧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차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2년 정도 됐는데 한 15,000, 2만 킬로도 그러면 주행거리가 좀 짧으면서 길도 잘 들어져 있고 AS도 남아있고 강가가 돼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믿을 수 있는 상사에서 구입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에 15,000원에서 2만 킬로미터를 좀 기준으로 잡아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1081번님 중형 SUV 오너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의 만족도가 너무 큰데 준대형 SUV를 고민 중입니다. 왜 준대형 이상급의 SUV 파노라마 썬루프를 채택하지 않고 일반 썬루프를 채택하나요?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요새는요 SUV이고 세단이고 안에 모노코크 바디라 그래요. 우리말로 일체형 바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개 같은 거 옆으로 가는 움직이는 개 있지 않습니까? 속에 척추 뼈 없고 지지대를 뭘로 하냐면 바깥에 있는 자기의 갑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도 바깥에 있는 철판 자체가 지지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철판이 지지대인데 에너지 분산이 각각의 철판으로 지금 전달되는데 그 꼭지점이 지붕이에요.
그래서 A필러, B필러로 해서 지붕에서 에너지 분산이 되는데 지붕에다가 구멍을 뚫고 유리를 집어넣으니까 에너지 분산할 때 틀어질 때요. 뒤틀림 강도라든지 이런 거가 만약에 어긋나면은 유리가 깨질 수가 있어요. 예. 구멍을 너무 크게 뚫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썬루프 중에서 위에 구멍을 반 이상 뚫은 파노라 썬루프는 별로 선호를 안 합니다. 아, 선호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운영하는 것도 뭐 담배 피거나 이런 분들은 그 공기 순환을 위해서 이렇게 여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 부분들이 썬루프 활용을 안 해요. 1년에 한 번 열죠.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려고 열어보거든요. 또 잘못하면 물도 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썬루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아까 질문 내용 중에서 큰 차인 경우에 왜 지붕을 파노라마 썬루프를 안 하느냐. 큰 차는 이 지붕의 꼭지점에서 에너지 분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구멍을 크게 내면 그만큼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반 썬루프 이 앞 도어 쪽만 일부만 구멍 내는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벤님께서는 20만 딘 포터 2를 몰고 있는데 오래된 디젤 엔진에서 인젝터 고착이나 동아시아 파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품들을 예방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하셨나요? 인젝터 같은 경우에도 차 폐차할 때까지 쓰는 분들도 있지만은 반영구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오래 쓴다는 건데 이 인젝터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민감한 고압을 쏘기 때문에 고장이 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보다도 포토 같은 경우는 보통 생계형을 많이 유지를 하니까 보통 20만 30만 킬로 운영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오래되게 되면 배출가스 상태는 나빠지고 또 인젝터라든지 뿜어낼 때 이런 연소 특성도 나빠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필요하게 되면은 요새는 교체를 안 하고 인젝터 자체를 청소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젝터라든지 이런 관련 부품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소들이 있어요. 이런 데 가시게 되면은 인젝터 청소도 가능하고요. 또 완전히 새 거로 갈게 되면은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젝터 전체가 가는 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서 관리적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시면은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점검해 주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4800번님. 2016년산 카니발 리무진 차량입니다. 8,200km 탔는데요.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워터펌프? 워터펌프요? 네, 워터펌프. 주변 부속들을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교체하는 게 맞는지요? 8,200km요? 8,200km면은 신차에 가까운데요. 지금 몇 년 됐잖아요. 2016년산이니까. 근데 82,000km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마 82,000km입니다. 왜 그러냐면 82,000 정도 되면은 죄송합니다. 타이밍 벨트라든지 손을 봐야 되거든요. 집중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타이밍 벨트를 교체하시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공임도 몇십만 원 나오거든요. 그리고 안에 있는 타이밍 벨트 하나만 갈게 되면은요. 이거를 뜯을 때 안에 있는 관련 부품들이 노후화된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워터펌프예요. 물펌프도 같이 갈아줍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벨트 교체를 하실 때 물펌프, 그다음에 텐션 베어링, 그다음에 다른 파워 벨트 이런 5개, 6개 정도의 부품을 한꺼번에 가십시오.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다 다시 뜨게 되면은 공임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82,000, 9만 정도 되면은 아마 손을 봐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잘 보는 정비업체에 가셔서 타이밍 벨트 교체하실 때 물펌프까지 또 아까 말씀드린 다 관련 부품까지 같이 교체하시면은 확실하게 운전하고요. 만약에 타이밍 벨트가 끊어진다. 항상 강조드렸을 겁니다. 밸브 완전히 다 나가고요. 잘못하면 엔진 통째로 갈아줍니다.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전조 현상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한이 되면은 그래서 자동차마다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약간 짧게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10만 킬로미터다 그러면 8, 9만 정도에 미리 한번 점검 받아서 상태를 보시고 좀 나쁘다 그러면 갈아주시는 게 훨씬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정리하면 지금 교체할 시기가 됐네요. 그렇죠. 한번 가셔서 점검을 받으실 때 이 물펌프나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다른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때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러면 교체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해당 시간에 다 답변 못 드린 부분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일단은 애플리케이션으로 YTN 짱님께서는 파노라마 겨울에 더 춥고 여름에 더 더운 것 같아요. 완전 비추합니다 하셨는데 1970번님께서는 썬루프 장착 시에 원하는 위치에 천장 가로 프레임을 절단
하고 하는데 이게 불법입니까? 별로 애프터마켓으로 하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일반 수입차 중에서요. 국내에서 파노라마 썬루프를 요구하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업소에 맡겨서 구멍을 내가지고 썬루프를 장착해서 판 신차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하면은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링이나 이런 처리도 그렇고 비가 새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애프터마켓으로 기술이 입증이 안 된 업체에서 구멍을 낸다 그러면은 차에다가 지붕 구멍 내는 거 똑같아요. 안전에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차가 출고된 이후에 나중에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아예 처음에 출고할 때 있다든지 아니면 없는 상태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슬기로운 옵션님께서는 어서옵쇼랑 이거랑 즐겨 듣는데 두 개는 안 되나요 하셨거든요. 어서옵쇼는 잘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왕이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또 용복이 바보님은 정답 알려드립니다. YTN 최영진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하셨는데요.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로도 많은 분 오늘 참여해 주셨습니다. 세 분 당첨자 저희 작가가 선택을 했는데요. 2875번님 그리고 0568번님 3352번님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복이 바보님께서는 문자로 주소와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